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3.1 운동은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의 격돌인지 분석해야 한다. 조선 총독부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분명하다.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살펴보았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세금을 다 면제시키고 엄청난 개혁이죠. 거의 혁명을 했죠. 조선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그리고 상공업을 육성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산업국가로 만들었죠. 1930년대 넘어가면 3.16 혁명 세력이 확실해요. 단 이제 정치적으로는 권위적이죠. 군사정부를 했죠. 하지만 3.1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규정하기가 무척 어렵다. 3.1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독립을 원하는 3차 인류혁명세로 볼 수 있지만 참여한 대부분의 이들을 독립을 원하는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3.1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학생이죠.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한 미국 윌슨 대통령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참여한 이들은 뭐 때문에 참여했나요? 고종이 복살당했다 해서 분노로 참여한 거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시위라는 게. 그 전체를 보면 딱히 3차 인류혁명 세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여한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들은 고종의 독살에 분노하면서 3.1 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면 그들은 과거의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3.1 운동에 가담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유생 같은 이들은 그런 걸 원했겠죠. 그러한 이들 역시 있을 수 있긴 하다. 그렇죠. 양반인의 유생 출신들도 있었을 테니 이러한 생각은 많이 확인이 돼요. 공식 문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단지 식민지 정책을 중단하여 처벌을 없애기 위한 목표로 참여한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 또 차별이 싫어서 참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동기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위에는, 혹은 소장론처럼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참여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을 죽이죠. 원래 붙어 있던 게 마름인데 꼴보기 싫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따라서 3.1 운동에 가담한 세력은 3차 인류혁명 세력도 아니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도 아니다. 주도한 이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자면 총독부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지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3.1 운동에 가담한 세력은 반일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무엇에 대해 상생했냐?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개혁에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도한 사람들은 개혁은 맞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 세금 면제하고 그런 건 동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일본 정부에, 조선 총독부에 항쟁한 거죠. 그냥 참여한 사람들이 항쟁하는 동기는 다 달라도 반일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3.1 운동은 일본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반일 세력의 격돌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면 딱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많이 죽었잖아요. 7,000명이나 죽었죠. 그것의 여파에 대해서 설명했고, 저번 시간에. 일단은 많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분노하겠죠. 같은 종족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조선인들이 분노가 일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이용한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종종 구성원이 목숨을 잃으면 같은 종족에 속한 인사들은 분노하게 된다. 그와 같은 분노를 이용하는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요. 있기 마련이에요. 독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인사들이 임시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그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뭐 대표적인 게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 뭐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임시정부들이 보이죠. 뭐 신한민보사 임시정부도 보이고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상하이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한성은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만들어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임시정부들이 생겨요. 임시정부를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뭐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죠.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다양한 인사들에 의해 수립되는데 임시정부를 수립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 전에 임시정부를 만든 발상이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한다. 갑자기 임시정부를 왜 수립하려 했지? 또 임시정부란 또 어디서 들어서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 생각을 했을 리는 없다.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혁명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즉 1917년 러시아의 임시정부를 번뜩 만든 것이 3.1운동 직후 생긴 여러 개의 임시정부이다. 그럴 수 있죠. 이는 제일 먼저 생긴 임시정부가 러시아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세운 대한국민의회임이 이를 증명한다.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뭔가요? 대한국민의회죠.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제일 빠른 걸로 돼 있는데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참 뒤에 생기는 거고 날짜가 또 다르게 나와요. 이 AI가 보면 막 날짜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좀 자꾸 날짜가 바뀌니까 뭐 하여튼 뭐 수정하기로 하고 좀 더 확인해보고 그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공부했으니 임시정부의 존재를 안다. 물론 임시정부가 러시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12년 1월 1일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이후 소련이 난징에서 수립한 정부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가졌다. 임시정부가 한 몇 번 생겼던 거예요. 조선인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기 전에. 하지만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처음 수립되었으니 러시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표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빨리 생긴 게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죠. 날짜가 또 바뀌니까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3.1운동 직후 생긴 임시정부는 흔히 알려진 임시정부는 아니다. 그래요. 과거에 러시아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청나라가 멸망할 때도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상 임시정부는 뭔가요? 국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명토도 있고 뭐 국민들도 있고 또 국민들도 지지하고 대표성도 있고. 근데 조선인들이 만든 임시정부는 어떤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실은 그냥 단체죠. 독립단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당과도 가깝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임시정부라고 붙인 거죠. 그 목적은 있겠죠.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죠. 너무 대표성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3.1 운동을 봐도 그렇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고 좀 뭔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러시아의 임시정부와 중국의 임시정부는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이며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즉 정식 정부 출범 이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단체를 통상 임시정부라고 한다. 임시정부는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를 임시정부라고 하나요? 이제 국가로서 시작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를 보통 임시정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조선인들이 만든 소위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단체는 뭔가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3.1 운동 직후 한국인들이 설립한 임시정부는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 조선인들이 저것이 우리 정부다 이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정부라고 주장한 거지. 수많은 임시정부 단체가.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은 조선 왕실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3.1 운동 직후 한국인들이 설립한 임시정부는 독립단체이지 임시정부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선인들이 자꾸 이 조선 왕실에 기대는 것도 못마땅하다 생각했겠죠.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왕실의 대표성을 없어지게 하고 그 대표성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야지 분명해지고 명분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목적으로 임시정부를 세웠겠죠. 1919년 4월 13일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안창호, 이동영, 김규식, 여운형 등이 주도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래요. 김규식과 여운형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반일 투쟁만 빼면 단체의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없다. 김규식, 여운형은 공산주의자잖아요. 안창호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3.1 혁명 세력이죠. 그럼 이 단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냥 반일 빼고는 뭘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냥 반일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성향을 반일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맞게 규정한 거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조선인들로부터 인정받아 대표성을 얻게 되면 조선이 독자적인 힘으로 독립하게 될 경우 임시정부가 조선 총독부를 인수하게 되어 정식정부가 된다. 임시정부를 왜 수립했냐? 대표성을 얻게 돼요. 근데 자체적으로 조선 총독부를 물러나게 해요. 딴 곳에 도움을 받아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겠죠. 대표성을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정식 정부가 되잖아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뭔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 총독부를 인수했나요? 인수하지 못했나요? 인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인정 못 받은 거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래서 인수를 못한 거예요. 정식적인 임시정부로 인정받았으면 접수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물론 이와 같은 일을 다른 이들이 용납할 리가 없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민족국가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부를 용인할 수 없었다. 없죠. 또한 권력 투쟁적 차원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임시정부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요. 홍진과 이규갑은 이승만을 현시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집정관 총재로 내세우며 한성정부를 수립한다. 이 사람들은 내력을 보면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하이 임시정부는 짬뽕이고 반일 빼고는 공통점이었고, 미국에서도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1919년 4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박용만, 안창호 등이 신한민보사 임시정부를 세웠다. 물론 신한민보사 임시정부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세운 독립운동하는 단체이다. 근데 임시정부에서 수장으로 주로 누구를 내세우나요? 이승만을 내세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승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그래요. 시대가 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존경받았나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들 1세대가 주역이 되었다면 이제 2세대가 주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개의 임시정부라고 내세우는 단체들이 많았지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단체도 조선인들이 대표성을 지니지 못했다. 대표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임시정부라고만 주장하지. 그리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는데 대한국민회의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가 통합하여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장소는 상하이로 정한다.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겠죠. 조선인들이 내가 임시정부다 이러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는 노력이 생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3차 인류혁명을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장소는 상하이로 정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3차 인류혁명을 진실로 계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짬뽕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짬뽕이 됐고 뭐 반일 빼고는 발견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의 모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현장을 봐도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돼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중심이 된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 국무총리인 이동희는 대한국민의회 출신으로 공산주의자이다. 교통통장을 맡은 문창범과 선정국장을 맡은 김대입 역시 이동희와 함께 대한국민의회에서 활동한 이들로 공산주의자이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설립에 관여한 공산주의자 김규식은 외무총장이 임명되었고 여운형은 외무부 차장을 맡았다. 그래요. 3차 인류혁명 세력도 있지만 그래요. 급진개혁파의 뜻을 이은 이들도 있지만 안 그런 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도 있는 거예요. 김구 같은.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말하면서도 제6조에서 구한국 황씨를 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순이다. 아니 민주공화제를 하는데 왜 왕씨를 우대해요? 왜 그런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인들 대부분이 조선 왕씨를 자기들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가 대표다 왕씨는 그러면 왕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인들은
싫어하니까 왕실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을 포함시키면서 대표 수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대표성이 그 당시만 해도 어디에 있었다는 건가요? 조선 왕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실을 완전 배제 못하는 거죠. 즉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은 조선 왕실을 조선인들이 대표로 보았기 때문에 조선 왕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배제하고 싶겠죠. 공화정을 선택하려면 배제하는 게 낫죠. 그 취지에 맞죠. 근데 배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조선인들이 임시정부를 대표라 생각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왕실을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성은 사라지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왕실의 대표성은. 근데 그 사라진 대표성을 임시정부가 가졌냐는 거예요. 못 가졌으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아무도 지지를 안 하죠. 지지하는 이가 거의 없죠. 민주공화제와 왕실을 결합하면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가 된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 왕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역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니 뭐 왕실이 계속 대표성을 인정받으면 조선인들이 대표다 하면 입헌군주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방됐을 때 조선 왕실도 이미 대표성을 잃어버렸죠. 아무도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는 경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처음 만들어진 헌장에는 없죠. 사유재산과 민간기업,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채택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자연히 발생한 현상이다. 야,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러겠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참여 안 한다 이러겠죠. 나중에 결정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뭐 독립한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자 이랬겠죠. 일단은 반일부터 하자, 항일투쟁이나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실상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코민테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고 통일 전선 전술에 따라 통합된 임시정부를 접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접수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지 충성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럴 리 없다. 이거를 쓰니까 얘기했죠. 그 당시 분파주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시 코민테른은 통일 전술을 쓰라고 했다고. 그래요. 일단 협력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공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지 독립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용하려만 했다는 거예요. 소속감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역사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다. 코민테른이 지원을 받으면서 각국의 공산당이 생기죠. 특히 식민지에 많이 생기죠. 식민지 확인했어요. 임시정부의 선정국장을 맡았던 김님은 코민테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김립은 임시정부에 대한 소속감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전달했냐? 어떻게 썼냐? 봐야 되는 거예요. 김립은 선전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코민테른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정부라고 생각하면 임시정부에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돈으로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주색을 즐겼다. 일단 돈 받았으니까 즐기자 이러면서 썼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만 즐겼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걸린 게 이 사람이지. 혼자서만 즐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기 윗사람도 있고 이동희 같은. 일단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뭐 근거가 확실한 건 김립이 즐겼다는 거는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금을 한인공산당에 전달했다. 임시정부에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22년 이에 분노한 경무국장 김구는 노종균을 시켜 김립을 암살했다. 근데 그 사실이 들킨 거예요. 김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공산당에 전달하느냐. 돈을 받았으면 네가 임시정부 소속인데 임시정부에 전달해야지. 김구는 김립이나 이동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니 코민테른이 지원한 자금이 임시정부 자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립이나 이동희는 공산당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임시정부 돈이냐. 공산당 돈이지. 코민테른이 공산당을 지원했지 임시정부를 지원했냐. 이렇게 된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니 근데 정부라 생각하면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선이 되면 당연히 그 정부에 전달해야죠. 김구는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했던 거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소속감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자금이지 왜 임시정부 자금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즉 공산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거나 적어도 한인공산당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동희는 임시정부를 탈퇴한다. 탈퇴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통해서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에 소속됐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독립운동 한 적도 없지. 뭐 젊을 때 잠깐 하고 그 뒤로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요. 소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지 한반도를. 코민테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고스란히 임시정부에 전달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이다. 임시정부에 이제 있으려면 걸렸으니까 내가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알았다. 내가 다음부터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속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립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싫다 이러면서. 전달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코민테른이 공산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지원했지 임시정부에 전달한 게 아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거죠.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여 고생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김립이 희생했냐는 거예요. 지원받아가지고 주택 구입하고 주색을 즐기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고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우대해야 된다. 받냐는 거예요. 그래요. 개인적인 평범한 삶을 선택하더라도 잘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면 사는 이가 있다. 독립운동을 선택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요. 뭐 고생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단 일도 안 하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그래요. 개인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구가 등장했죠. 김구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경무국장이었죠. 그래요. 김구는 접수로 동학론에 참여했다. 뭐 일단 뭐가 떠오르나요? 예전에 살펴봤죠.
반개혁, 반개방이죠. 척양척외. 떠오르는 좀 그런 인사였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896년 을미사변 때 일본인을 죽여 범죄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반개방, 반개혁이죠. 또 반일, 반개혁이죠. 을미사변 사건이 그랬잖아요. 급진 개화파 인사가 개방 개혁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 을미사변이잖아요. 을미사변은 이제 개화파 인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도 내전이 일어나죠. 약간 좀 반개혁 인사였던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두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아니었던 거죠. 타로크 독립운동을 했다. 김구의 행적을 보면 3차 인류혁명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 행적을 보면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인사더라. 물론 이제 동학, 손병희 이런 사람들은 1905년 되면 개화파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지만 이용우도 그렇고 김구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 전에 이제 범죄자가 됐고 범죄가 된 동기를 보면 반개혁, 반개방 인사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젊은 시절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반개방, 반개혁으로 대표되는 3차 인류혁명 1차 반발 세력에 속한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바뀌었을까? 그럼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에 반대해서 그 김립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 수 있고 왜 이 사람은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횡령했다 생각하고 죽인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김구는 1940년 임시정부 주석이 되며 건국광령을 발표하는데 건국광령에 따르면 그는 1941년에 이미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 20년 사이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자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구가 1940년 이제 임시정부 주석까지 돼요. 수장이 되는 거죠. 근데 강령을 보니까 공산주의자더라. 보자는 거예요. 건국광령 3장 1항에 나와 있는 거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알아요. 국유로서 이권을 균등하게 함.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잖아요.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한다. 나와 있죠. 대생산기관은 뭐 산업시설 규모가 있는 그걸 다 국유로 한다. 토지도 국유로 한다. 공산주의자잖아. 공산주의 맞잖아요. 이외의 중소기업은 사유재와 민영을 허용한다. 이 민영이 껴있으니까 그래도 공산주의자 아닌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유로 하면 공산주의죠.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실시하더라도 공산당이 집권하더라도 혁명을 일으킬 때 전체를 일시에 공산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중요시설부터 공산화하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남미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주의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와 규모가 큰 산업시설을 모두 국유화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밝히고 있는 걸 밝히고 있지 않다면 어떡하나요? 분명히 공산주의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이다. 중소기업은 국유화하지 않으니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부 일시에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주요 산업부터 국유화하는 법이다. 물론 잘 알지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유행 따라 막 짓거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건국광령에서 밝힌 견해는 공산주의가 확실하다.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래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확인했죠. 임시정부가 왜 설립되고 또 임시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권력 다툼이 이제 슬슬 일어남을 알 수 있는 거죠.
독립되기 전에 이미 어디서 임시정부 내에서도 공산주의자와 또 다른 이들 간에 또 어떤 약간 뭔가 이제 기미가 보인다. 투쟁의 기미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